자, 이건 어제 자기 전에 적었던 거고요. 적은 이유는 밤에 라면을 먹어서 이대로 자면 다음날 속이 뒤집히겠는데 싶어서 적었습니다. 이제 단기 유동성이 어떻게 자산을 버블화시키는가 이런 거 이야기할 건데, 유대인계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투자업계에서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매우 공감하긴 하는데, 문제는 현실은 복잡계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컴포넌트에서 응용기를 가져서 패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거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기 편한데, 현실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복잡계가 항상 튀어나옵니다. 그런 거 요약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왜곡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항상 기본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율적인 걸 이야기하면은 이제 또 엄청나게 왜곡됩니다. 심지어 이건 경영 컨설팅하는 잘남 놓은 흉내내는 정치적 성향으로 더 잘 왜곡시켜요. 예를 들어 체스를 두는데 행마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에게, 말을 움직이는 방법도 모르는 놈들에게 체스 마스터가 자기가 왜 이렇게 뒀는지 전략 체계를 설명해야 한다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모르는 애에게. 그래서 뭐 한 줄 요약, 세 줄 요약 그런 거는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수준만큼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같은 거 받을 때도 뭐 변호사를 찾아가든 회계사를 찾아가든 1단계 사람에게는 2단계까지 설명해 줄 수 있고요. 2단계에는 3단계, 3단계에는 4단계, 4단계까지 하고 왔으면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된 것들 중에 틀리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것 중에.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이다. 네, 뭐가 틀리지 않아요. 통화 유동성은 주가를 올린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100% 맞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대충 한 줄 들으면 체스 마스터 흉내내는 괴상한 놈들이 돈을 풀었으니까 주가가 오른다라는 인간들과 석학인 척하는 각 학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기본 중거점을 바꿔서 설명하는 괴상한 논리들이 짬뽕이 되면 현실 통계와 흐름은 여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개소리를 짓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국가부채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 수단을 썼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 MMT가 떴어요. MMT가 뜨고 이제 폴 크루그먼과 제니 옐런의 고학 경제가 실패했잖아요. 아니다. 그걸 실패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안 난다고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 말 믿고 돈을 풀었다가 잠깐만 국가 부채 줄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뒤늦게 이걸 따라하면서 국가 부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선거 활동을 시작해왔던 게 이재명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쓱 바뀌었어요. 환율도 1,400원 이제 국가 망한다, 1,300원 IMF급이다 하던 인간이 갑자기 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뀌었고, 이 인간이 참 좋게 말하면 얘는 비즈니스를 했었어야 됐어. 정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래서 정치인이 된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 참 개소리로 잘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정치로 갔네. 그래서 밤에 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를 내일부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할 일 없는, 그리고 생산성은 전혀 없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알고 싶은 사람들은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바일로 보니까 검게 나오던데, 통화 유동성이 어떻게 주가를 올리냐 이렇게 보면요, 20년치 한국 본원 통화량 증가율을 대충 가져왔거든요. 이거 원래 AI로 찾아놓은 거는 전부 다 숫자 검증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검증 안 했어요.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법 많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많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이상은 다 어디 갔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탄수화물에 좀 취했을 때고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카페인과 탄수화물에 취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걸 보면 알겠지만 본원 통화량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추월합니다.
자, 그럼 이 본원 통화량의 증가율은 도대체 어디다 쓰일까? 사라진 게 아니라면 어딘가 갔을 거 아니에요. 통화 승수가 되든 뭘 하든 어쨌든 어딘가로 갔을 거잖아요.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공식은 시장 전체를 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나누면요. 본원 통화량이 10%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실질 경제 성장률이 3%가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가 2%가 증가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죠. 자, 여기까지 경제 성장률에 5%가 쓰였다고 해봅시다. 실질 경제 성장률, 물자가 공급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되고 물자가 부족하면 소비자 물가가 됩니다. 즉 돈이 초과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5%만큼은 어디 갔을까? 남은 5% 비중 중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자산 인플레가 40%에서 50%, 보통 부동산 최우선으로 가고요. 기업 현금으로 유보금 20% 정도가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증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고 혹시 예상치 못한 사고나 금리 인상 정도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남은 것들은 단기 자금들이 되고요. 이것들은 장기 자금들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빌릴 건데 그건 장기 채권입니다. 기업 현금도 기본적으로 장기적 자산으로 안정성을 대비해 놓고 있죠. 비상시에 대비해서. 자, 그럼 나머지는 단기 자금들이 됩니다. 금융순환이 되어서 증권사 자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단기, 많아봐야 중기 자금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개인이 번 돈을 투자해서 해외 투자로 가는 경우 있고 그 외에는 증발합니다.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세, 각종 수수료, 변호사, 회계사. 제가 예전에 문과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 말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이 뿌리는 돈에 증발이 되면서 반대로 이쪽이 고액 임금을 받는다면 이걸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띄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냥 순환만 해요. 이걸 마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실질 거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생기면은 변호사 그리고 뭐 법무사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또 띄우는 게 되죠. 문과 살리기를 보통 할 때 문과들이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마찰 비용을 증대시키고 돈을 뿌리는 방식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돈 먹고 사는 좌파들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흔히 문과 직업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생산성이 소멸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수수료 같은 것들 쭉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장 안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수수료를 최소화시키는 거 대단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혁신이란 거는 이 거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였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우체국 대신 이메일, 한계 비용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속도를 높이는 것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과학이 발달할 때 쓰는 혁신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데브옵스도 플랫폼으로 바꾸는 이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연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참고로 주식이 이런 3순위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있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비용이나 안전에 관련된 해지 자산인 것도 있지만은 거래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주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듀레이션이 긴 그런 주식을 사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주식을 사라. 그게 선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마찰 비용을 통해서 복리적 효과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 그게 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즉 듀레이션이 긴 산업을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뜻. 투자 사이클이 긴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 투자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D램 가격이 무한히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주춤 쭉 했다가 다시 또 투자 사이클 오고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 하더라도 기껏 많이 늘어나봐야 1년 정도 수준일 거예요. 지금 뭐 2024년부터 올랐으니까 이제 딱 2025년 4월부터 올랐으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바로 코카콜라나 코스트코 같이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보유하라. 굳이 1위 주식을 그 해 1위 주식을 보유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워렌 버핏입니다.
마찰 비용을 줄여라. 그래서 대부분 단기 자금일 때 장기 자금 위주로 주로 굴리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리고 그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해요. 아,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장기가 이익이 제일 좋고 1위 하는 것보다는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사라. 그런 산업을 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인데, 아,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장기 투자가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시대가 지난 주식 언젠가 오르겠지. 장기 보유. 밈 주식 장기 보유. 에라이, 씨. 듀레이션 개념 없는 인간들의 문제점이에요. 이래서 채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냥 유동성 풀리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유동성 풀리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장기 채권을 엄청 한번 발행을 해가지고 장기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이 훨씬 더 단기 채권보다 낫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진 단기만큼 단기 채권의 이제 비용을 높여서 다시 재집행을 해야 정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뿌릴수록 구매력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소비자 물가도 조금씩 천천히 증가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주식에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단기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부동산 사람들이 좀 사고 기업 현금 사람들이 사고 이제 남아도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금융순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였죠? 단기 자금으로 먼저 찔러줬어요. 이쪽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단기 자금으로 먼저 찔러줘 버렸습니다. 신용사면도 같은 원리입니다. 단기 자금을 최대한 늘려버리는 거고, 근데 미래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이 위쪽은 전부 미래 관련된 거고, 이 아래쪽은 미래가 아니라 단기 자금의 사이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뭐 마이너스 90%, 시대가 지난 밈주식 같은 거 사서 듀레이션이 이미 지났는데 끝났는데 그런 거 보유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즉 바꾸어 말하면 거래 비용이 화폐의 동맥경화 원인입니다. 그 동맥경화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이 기본적으로 높으면 GDP는 떨어집니다. 이게 높아지면 당연하게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물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세금이 증가할수록 GDP는 줄어들고요. 트럼프가 세금부터 낮춘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올해 3분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GDP가 빠르게 튀어 올랐죠. 그래서 세금 높이면서 돈 푸는 게 가장 바보짓이에요. 그 푼 돈만큼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을 때 장기 채권의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세수를 채우려면 단기 채권이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더 많이 계속 발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금리는 이미 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비용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음에 디폴트가 나지 않으려면 또다시 단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장기 채권은 더더욱 더 팔리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과연 저 5년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걸 그대로 문재인 때처럼 받을 텐데 그걸 왜 받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한번 재앙을 겪고 그 다음 정신 좀 차려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탈모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거 치료해야 됐구나 뒤늦게 발버둥을 치죠. 물론 이전 탈모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한번 부서진 내수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촌이나 홍대가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자, 이런 것도 패턴을 어쨌든 확인된 바 크라우딩 아웃이 지속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장 재정이 세수 증가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대부분의 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돈을 뿌려서 잠재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확장 재정을 해서 저거에 갚을 수 있다고요? 세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거래 비용이 올라가고 잠재 경제 성장률은 점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럼 동맥 경화가 점점점 늘어나게 될 테고 돈은 더더욱 더 풀어야 되고 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슈가 하이 상태가 될 겁니다. 자, 필자의 경우 문제가 있는 일본의 고학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도 똑같이 동맥경화 경제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이재명 행정부 하는 일은 뭘까?
토지, 보유세 증가, 거래세 증가 모두 거래 비용 증가잖아요. 그리고 규제까지 이런 월세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킵니다. 이건 다시 인플레이션, 부동산 상승 그리고 이걸 통한 월세 상승이 반복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쟤들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지방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대수를 쓰면 전라도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방 한국은행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들의 목적은 지방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인 만큼 소비자 물가와 자산 인플레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주춤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갔고 너무 비싸요. 자본 조달 비용. 아무리 유보금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저 유보금을 어느 정도 까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보류가 되는 데다가 이게 여기서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 유보금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내수기업 기준점이지 한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이 돈을 한국에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약간 좀 다르게 돌아가요. 단지 여기 본원 통화량이 10% 증가했다. 여기에서 그냥 설명을 단순하게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단기 자금이 주식에 갑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오르는 것도 똑같아요. 증권사 자금 자체가 단기 자금 위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주식에 쓰는 겁니다.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 부동산을 막았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켰죠? 그럼 건설기업이 무너지고 기업도 부동산도 원자재도 건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도 줄이고 금리 인상에 대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폭등과 기업 유보금으로 들어가고 더 남는 돈은 단기 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버블화 시켜야겠죠. 2022년, 2024년 돈맥 경화를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돈은 주식으로 몰려요. 그리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스마트머니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미국도 주식을 어릴 때 사가지고 그 돈으로 이익을 얻어서 부동산을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만 포함되어 있는 게 55조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 전체 가치가 55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다 포함하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큽니다. 2026년 주식시장이 68조로 증가해도 주택시장이 그거 비슷하게 쫓아갈 겁니다. 25년 미국의 주택시장은 폭락을 겪어서 폭락한 게 55조고요. 25년 폭등한 주식이 55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10대 때 사둔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겠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될 겁니다. 주택시장이 회복된다? 그러면 주가가 주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의 초기 상태구나. 이제 시작 상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때 주식을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고요. 어떤 사람은 저때 들어가서 자기 사이클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가 강한 경제일수록 인플레이션, 자산 폭등으로 가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동맥 경화가 강한 경제일수록 이거 올리긴 딱 좋다는 거죠. 돈만 풀면. 그리고 저거 만드는 게 누구죠? 문가, 거래세. 본원 통화량이 10%가 증가해요. 실질 성장률 3%. 그럼 여기 GDP에는 정부 지출과 기업 투자, 개인 소비, 순수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비자 물가가 2%. 그럼 5%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이 거래 비용, 세금으로 다시 본원 통화량 정보 뿌리잖아요. 세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냥 이거 순환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고. 그리고 매번 뿌릴 때마다 더 많이 올려야 돼요. 돈 뿌려가지고 이게 세금이 올라간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까먹어야 돼요. 실질 경제 성장률 까먹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리고 자산 인플레 이거 강제하고 여기서 까먹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실질 경제 성장률 까먹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석 경제의 한 사이클을 보면요. 침체기에서 시작하면은 저금리의 낮은 자본 비용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정부는 뭐에 투자해야 되냐? 부동산 규제 풀고 부동산을 독려하는 것과 방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제일 싼 자본 비용으로
이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가는 겁니다. 이건 둘 다 장기적인 비용이 나가야 하는 거고 정부는 비용을 제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제일 힘든 시기에 단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자본 비용이 오르기 전에 이때 이제 풀리네? 그럼 우리도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이후 공급이 쌓이고 물자들이 재고가 쌓이면 시장에 물품이 싸게 팔리고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놨기 때문에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서 단기 자금으로 소비도 하십시오 하면서 실질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낮은 부동산 비용, 낮은 자본 비용일 때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다음 소비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마케팅이나 광고가 뜨는 겁니다. 반면 이런 디플레이션 시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광고 시장이 제일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줄여서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러면 문화예술 잡화도 죽고 언론도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광고도 죽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하는 거예요. 저 재고가 어느 정도 쌓여야 시장이 팔리니까. 생산 없이 소비에다가 때려 넣은 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자, 그럼 생산이 없죠. 생산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비자 물가와 자산 인플레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 남는 돈들은 주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2022년쯤인가 그때 금리 상승시킬 때 많이 물렸죠. 그래서 마케팅이니 광고니 디자인이니 하는 개인 소비 정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대중 소비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은 B2G, B2B로 넘어갈 준비를 열심히 해라. 구글도 그렇고 대부분 대중 소비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B2B, B2G로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부동산 비용, 낮은 자본 비용일 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튀고 동맥경화는 결국 쌓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다.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사실상 이미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자본 비용 때문에 불가능한데 매번 이게 가능하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과거에 전쟁 시대에 냉전 시대에 자기네들이 주류가 되었던 걸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류가 되어야 돼. 이렇게 경제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당한 게 여러분들이 겪은 양적 완화, 즉 부동산의 어마어마한 상승과 동시에 팬데믹 버블입니다. 정부의 실패죠. 왜냐하면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열심히 독려하는 쪽이니까. 즉 여러분들이 겪은 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주도에. 그래서 대중의 무지를 이용하니까 정치는 그냥 채가면서 돈 받으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은 팬데믹 버블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나고 비용은 증가하고 좌파 정치계의 헛짓거리를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겁니다. 반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거래 비용을 줄여야 공급이 늘어난다. 이게 공급주의 경제학이에요. 마찰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실제 경제 성장률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계급 이동성도 생기고 여기에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학파가 접근해서 자 공급이 많은데 통화량이 적으면은 디플레이션이다. 공급이 적은데 통화량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나 그걸 적절하게 더해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연간 기계적인 5%씩 통화량을 증대시키길 권할게. 자, 그런 거 지키나요? 기본적으로 8% 이상, 10% 이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20% 뿌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던 게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연준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권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거를 계속 하던 게 누구냐면은 그 그린스펀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 그린스펀을 계속 비판했는데 결국엔 밀턴 프리드먼이 맞았어요. 서브프라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급만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들 통화 관리까지 해서 공급주의 위주로 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자. 케인즈주의 논리를요 신체에 비유해보면 동맥경화와 상관없이 당분을 때려 넣으면 심장이 안 죽으려고 뛰어요. 그게 당분이 부족해서 심장이 멈추는 거다. 그러니까 당분을 더 때려 넣어야 된다. 이 소린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반면 공급주의 통화학파 철학을 따지면요 운동 후에 영양 섭취를 신경을 써야 되고 요때 조금씩 한 번씩 당분을 먹어도 된다.
근데 가끔 살찌면 긴축해서 몸을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급주의 통합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고, 저도 저거 때 라면 먹고, 밤에 라면 먹고, 이대로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건 것처럼.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멀쩡하게 안 돌아갑니다, 원래. 그래서 기본 해칭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100%가 올라도 50%가 손실 계좌인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은. 한 줄로 요약하면요, 거래 비용의 문제점은 기업의 공급, 즉 생산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왜 주식이 선행하고 실물 경제가 후행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 소비가 먼저 뜨는 게 아니라 B2G, B2B 그런 소비들이 뜨고 단기 자금들이 넘어가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단기 자금의 롤오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대중 소비가 늘어났을 때 금리가 좀 올라갔을 때요, 보통은. 단기 자금의 롤오버가 오면은 이제 증권사는 그걸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먼저 파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단기 자금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동시에 지금 실물 경제를 엄청 빨리 돌리고 있는 미국 주식은 앞으로 주식이 그럭저럭 오르겠지만 과거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 유동성을 뿌리지도 않겠지만 지방 축적 상황에서 신체가 커지는 정도, 건강하게 지방이 축적되는 정도로만 저축이 될 겁니다. 즉 실물 경제가 오른 만큼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요, 그만큼 자산 가격도 덜 오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마차의 비용을 늘려가지고 실물 경제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돈푼만큼 늘어나고요, 그만큼 자산 가격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무슨 뜻이다? 동맥경화가 심할수록 부동산이 많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원자재 장세죠. 주식보다 원자재가 먼저 오르고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위해서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농축 우라늄, 전기, 반도체, 지금 현재 네트워크 장비, 트럼프 트레이딩 하는 쪽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방산 트레이딩이나 지금 이제 미국 집을 짓는 목재, 거기에다가 지금 대안으로 3D 프린팅 주택이 뜨고 있는데 이게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목재는 이제 나이 든 쪽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 목재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시작해보죠. 경제성장 있고 주식시장 성장. 이거에 대해서 저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했어요. 경제성장 못하는 만큼 주식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경제성장에 제약이 걸리는 만큼 돈푼 만큼 주식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동성 뿌리면은 주식시장이 오르겠지, 1번. 두 번째, 그러면 이건 똑같은 소리,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의 개념이거든요. 통화량만큼 또 이제 주가가 오른다. 두 번째,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것도 개소리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틀린 소리는 아닌데, 코스닥 보면은 잘 올라가는 주식 중에 무한히 떨어지는 주식 중에 성장도 하고 배당도 높고 유상증자도 안 하고 이런 기업들 꽤 많거든요. 밸류에이션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얘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걸 결정하는 거지, 즉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 경제는 절대 생산성 경제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경제 성장이 있고 주식시장 성장. 반면 이 순환 경제에서 마찰 비용으로 저 순환 경제 안에서도 안 들어가는 게 그 수수료, 거래 비용, 세금입니다. 그것만큼 실질 경제 성장률이 줍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5가지 오해를 보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가 강하면 주식시장도 강해진다.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은 해당 기업의 좋은 투자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가 좋은 거래거든요. 좋은 투자 가치가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거래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주식이라도 높은 가격에 거래하면 안 돼요. 지금 금이 일시적으로 비싸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네 번째,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다섯 번째, 장기 보유가 최고다. 유럽과 아시아를 살펴보십시오. 프랑스의 뭐 이 지수 같은 경우 뭐 이거 기사 BBC 거 가져왔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 이것들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수가 14% 상승했는데 국내 총생산율은 정체되었다. 뭐 동맥경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프랑스는 2012년에도 동맥경화가 심했구나. 그래서 돈이 생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수 상승으로 갔구나. 단기자금 그럼 부동산은 더 많이 올랐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홍콩 항생지수는 22% 상승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8%에서 7.8%로 둔화되었다. 뭐 중국도 확실히 동맥경화가 심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7.5% 성장했을 때 주식시장은 연말에 1%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동맥경화가 거의 없었나 보다. 빠르게 필요한 것들 공급했나 보다. 어떤 것들. 만약 주식시장 성장이 경제 성장에 선행한다면 바이든이 그토록 부양하던 주식시장 시기에 체감 경제는 훨씬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주식이 그렇게 튀어 올라오는데 체감 경제는 최악이었죠. 돈 벌면서 가난해지는 그 실시간을 겪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너무나도 이상하다. 취업할 수도 없고 집도 살 수도 없고 모은 돈은 계속 까내려가면서 그것도 일하면서 까내려지는데 경제는 너무나도 좋다고 말한다. 이게 고압경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찍은 자들이 앞으로 다시 겪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한번 겪었거든요. 체감 경제가 고통스러웠기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내가 채권 기반으로 쓰는 가치 ROIC 외액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뭐 망하냐 안 망하냐 기준점이에요. 최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건 사실 3번, 2번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건 국가 단위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고요. 이건 주식 단위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고요. 밸류에이션이 주가의 방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그게 생산성 경제든 순환 경제든 추출 경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또 던지면 그냥 오해를 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유동성,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유동성, 성장성. 즉 나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지 시장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리스크지 내 포트폴리오, 내 주업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달러를 벌 수 있냐 없느냐 이걸로 많이 결정이 나겠죠. 지금 어떤 경우에도 유동성이 3위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 자산이나 성장성 자산을 우선시하냐 차이뿐입니다. 2026년 1월 저는 금을 사서 안정성 자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화폐 탈출이면서 동시에 전쟁 대비 그리고 각종 금리 채권 시장들이 전부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4번 경제 성장이든 기업 성장이든 가치가 가격을 뜻하진 않아요. 코스닥을 뒤져보면 잘 성장하고 배당도 높고 유상증자도 없는데 주가가 무한히 폭락하는 주식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다? 저거 관리할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량도 있어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뜻하는 건 아니다. 주가 방향성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똑같아요. 장기 보유가 최고다. 채권에는 듀레이션 투자 만기가 있고요. 경제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주식시장에도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 사이클이 제법 긴 편이죠. 반대로 침체도 긴 편이고요. 장기 사이클을 가진 기업을 저점에 사는 게 좋다. 그게 마찰 비용을 줄인다라고 말하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방산 사이클도 제법 길어요. 그래서 방산과 조선 그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사이클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유틸리티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 가장 사이클이 긴 건 어느 산업이든 에너지 사이클이에요. 한 번 뜨면은 그게 쭉 갑니다. 저는 그게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랑 강남부동산 이 듀레이션 긴 거 하는 거, 거래가 적은 거, 그게 이거예요. 뭐 한국인은 이미 하고 있어요. 왜 강남부동산인데? 왜? S&P 500처럼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마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 종목입니다. 즉 등기는 서울에 치는 거라는 거죠. 수익률이 낮아도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스마트머니, 증권사 자금은 단기 자금입니다. 제가 요즘 스레드에서 이재명 주식 상승에 찬양하는 좌파들에게 모두 그래서 1,000만 원을 사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보면요. 증권사가 40조를 샀고 연기금이 2.3조를 샀는데 이거 이제 한계점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못 사요. 팔아야 돼요. 수익 실현해야 돼요. 기관합계 합치면 대충 이렇게 뭐 한 20조. 그리고 이거 기타 법인 뭐 이거 한 7조. 여기에 개인 마이너스 23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마이너스 5조. 열심히 국내 기관이라 불리는 증권사와 그 다음에 각종 금융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연기금, 기타 법인 이렇게 열심히 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증권사 플러스 자산운용사 합치면 40조예요 이거. 금융투자. 연기금 2조, 개인 마이너스 23조, 외국인 마이너스 5조. 그거 기타 법인이 잡은 거죠. 증권사로만 올라간 주식인 겁니다, 이거.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근데 게다가 저게 묶였잖아요, 돈이. 돈이 묶였기 때문에, 시장에 뿌릴 돈이 동맥경화로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돈 뿌려야죠. 그러면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어느 순간 주식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단기 채권 3.5%, 4%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멸망이 시작된다. 3.5%는 이제부터 위험, 삐용 이거 할 때입니다. 좌파들이 그토록 찬양하면서 참 이걸 사질 않아요. 좀 사란 말이지. 자신이 1,000만 원 정도 사서 이재명의 용비어 참가를 외치는 게 아니라 뭐 사서 인증을 해야지.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현재 증권사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과열 의견 냈다가 여의도 떠났고요. 덩치만 커진 증권사 위험은 안 잡힌다. 위험하다. 하고 왜 서학개미냐. 이거 떠넘길 곳이 개인인 서학개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 유동성 해볼 만한 거 서학개미가 몇십 조 정도 있거든요. 저걸 받아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물리라는 거예요. 사서. 그래서 외국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거의 아무도 한국 주식 안 산다. 국내 기관 특히 증권사 중심 매수세 이제 뒤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취업 지도에서 적었는데 드러켄밀러의 말을 한 겁니다. 시장은 결국 유동성이 전부다. 자, 그러면 저거에 이제 유동성 주입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기 채권 가지고 계속 단기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신용사면 시켜줘가지고 이제 그 돈이 계속 증권사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단기 채권. 즉 경마장에 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변동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사실 경마장 같은 거 도박장이거든요. 도박장에 가라는 거죠. 추가 유동성 거리가 없습니다. 발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번 정권이 얼마나 주식에 목을 내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를 노리고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고 하고 서울부동산 13채 있는 자가 IRP 33배 법안을 발의합니다. 야, 자기는 서울부동산 13채 있으면서 이거 팔면 IRP 한도 6억까지 주겠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은요. 여기서 증권사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고객 예탁금이 대다수고요. RPCP 발행어음 단기 사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이것들. 이 뜻은 단기 자금들이고 단기 채권들이고 예를 들어 한국은행 RP 무제한 매입 그러면 증권사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채권입니다. 고객 예탁금도 엄밀히 말하면 채권이죠. 즉 채권 가지고 이거 굴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롤오버가 오겠죠.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 테고 저게 줄어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용사면
뿌리고 계속 돈 뿌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일상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 돈까지 다 떨어지고 주가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왜 주가가 떨어지냐라고 하면 저 예탁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저 예탁금도 날아가지만 개인 투자도 날아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언젠가는 팔아야 하고 이 만기 불이치로 롤오버가 나올 때 저걸 되돌려 줘야 될 때 위태위태해집니다. 즉 지금 현재 눈치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빠져나가지? 외국인은 먼저 빠져나갔어요. 제가 채권을 미리 판 것처럼 물리기 전에 파는 것처럼 이쯤이면 제일 적절한데 그래서 남들 팔기 전에 먼저 팔고 튀는 거죠. 자, 이걸 주식에 투자해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왜 저점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윗단의 변동성을 다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단기 변동성을. 클래식하게 이야기하면요. 공급주의 경제학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케인즈주의는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쓸수록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가 되니까. 그래서 공급주의 경제학은 최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경영학이나 금융학은 극단적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요. 이 단기 자금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없을까?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희소한 자원의 최적 배치. 비효율적으로 쓸수록 희소한 자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이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얻는 게 목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빡세게 돈을 벌고 아끼지만 그게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죠. 똑같아요. 핵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희소한 자원은 시장 영향력일 수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희소한 자원은 정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희소한 자원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리스크는 자기가 구축한 포트폴리오 체계에서 있는 겁니다. 외부 상황이 변화해도 그것들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지. 순환경제로 신용공여잔고까지 열심히 창출해서 지금 시장 유동성을 늘린 데다가 부동산 PF가 저기 걸려있단 말이에요. 저축은행이 살아남은 거. 자, 그럼 이제 저것들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그게 아주 재밌을 겁니다. 심지어 저기 주식에 부동산 PF 물려있는 것까지. 단기 자금으로 즉 빠르게 올리는 게 기본적인 주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옐런이 트럼프와 선거전에서 있을 때 막바지에 단기 채권을 주거라 발행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단기 자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돈이 나오면 주식을 사라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유동성 주입이죠. 사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고객 예탁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식을 고객 예탁금 혹은 고객이 산 개인 주식을 팔아가지고 저 대출을 갚고 그러지 않게끔. 이번에 증권사가 수익 실현, 즉 엑싯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가야 하는데 문제는 증권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팔리지 않은 부동산에 보유세만 지불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에 이자가 붙을 테니까. 고객 예탁금을 열심히 줘야 될 테니까. 저게 롤오버가 될 때 싫든 좋든 팔아야 됩니다. 즉 개인의 저 예탁금이 사라지는 순간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은 계속 요구받고 있는 부동산 영끌한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 증권사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리스크예요. 그럼 정부는 뭐 해야 되지? 추가로 유동성을 주입해야 되고 옐런 흉내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양적 완화 원리는요. 단기 채권 연준이 사고요. 중앙은행 금리 떨어지면 단기 금리가 최저화되고 남아도는 유동성이 각종 예치금으로 전환되고 주가가 부양되고 요거 반복했거든요. 옐런도 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당분을 집어넣었죠. 단기 채권 발행하면서. 그럼 핑계를 대요. 단기 부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경제의 슈가 하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금리가 4.5% 이하로 크게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가 10년 동안 부채를 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4.5%씩 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날수록 그 부채를 오히려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거의 양아치적인 사고입니다. 채권
채권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속여먹는 양아치적인 사고죠. 이게 복리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아니잖아요. 단리적으로 나가는 이자잖아요. 100년쯤 되면 그 돈 완전 다 녹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돌아갑니다. 이 미치광이 같은 대가로 롤오버 플러스 크라우딩 아웃은 트럼프 시기에 받았죠. 그걸 트럼프가 대단히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잘 했어요. 정확히는 자기네들도 의회까지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는 그래서 유동성주의가 어떻게 하냐, 신용사명, 단기채권 발행, 소비 쿠폰 모두 똑같습니다. 이거 뭐 단기 자금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최대한 돈을 직접 주머니에 찍어 넣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장 상태화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정석적인 경제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마찰 비용이 준 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달라요. 직접적으로 돈을 찔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가겠죠. 그 개인은 이제 증권사가 빠져나온 자금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공짜는 꽤나 비싼 법입니다. 이거 최대한 우겨 넣으려고 도움받으라고 강요합니다. 2027년까지 확장 재정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저것들 유동성을 주입하는지. 이 정책 버블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정책 버블이 보통 2, 3년 가요. 참고로 금의 듀레이션은 무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무한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다는 주의입니다. 금의 하락 사이클에 물렸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그 조선의 하락 사이클 물린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달러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금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위 안전자산이 금이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트루스 소설에 올렸는데 25%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주가는 올랐더군요. 2.9%. 뭐? 야, 진짜요? 5,000표 올랐습니다와 관세 25% 인상. 이러면 주가는 더 오릅니다. 뭐 증권사의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가는 더 오릅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5천이 올랐고 트럼프는 가장 핀포인트 자동차 제약을 겨냥해서 관세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떤 유동성을 공급할지 구경이나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금리가 3.5%가 위험신호, 최소 4%, 환율 1,500원, 그리고 주식 이제 폭락, 주식 폭락에 걸려있는 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주식의 투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비용이 증대했을 때, 그 외에 부동산 PF 사고가 났을 때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경이나 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달러를 사뒀잖아요.